49장. 필립이 여러 곳에서 얻어들은 이야기는 소름 끼치는 것들이었다. 이 학생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파니 프라이스는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당에서 식사하는 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것도 이유는 분명했다. 심한 궁핍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필립은 그가 처음 파리에 왔을 때 점심을 먹던 일, 그래서 그때 아기처럼 먹던 그녀의 식욕에 견딜 수 없는 불쾌감을 느꼈던 일들을 떠올렸다. 지금 생각하면 그녀는 너무나 배가 고파 그렇게 먹었을 것이다. 그녀가 무엇을 먹었는지는 관리인이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날마다 우유 한 병씩을 자기 몫으로 들여놓고는 빵 한 덩어리를 사와서 점심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빵 반 조각과 우유 한 병을 먹고 나머지로는 저녁 끼니를 때웠다는 것이다.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말이다. 얼마나 괴로웠겠는가. 필립은 가슴이 아팠다. 그 누구에게도 자기의 빈곤을 드러낸 적이 없었으나 사실은 돈이 점점 없어져서 끝내는 아뜰레에도 나오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 분명했다. 조그만 방 안에 가구라고 할 만한 것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고 옷도 언제나 입고 다니던 갈색 양복밖에는 없었다. 알려야 할 친구의 주소라도 없을까 하고 짐을 뒤지다가 뜻밖에도 필립의 이름을 20번쯤 나란히 써놓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뭐라고 나타낼 수 없는 야릇한 심정이었다. 그렇다면 역시 자기를 사랑한 것이 사실이란 말인가? 그는 새삼스럽게 천장의 못에 매달렸던 그 갈색 옷을 입은 빼빼 마른 그녀의 모습을 생각해내고 온몸에 소름이 쭉 끼치는 것을 느꼈다. 정말 자기를 사랑했다면 어째서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녀는 거절했단 말인가? 힘이 닿는 데까지 기꺼이 도와줬을 텐데. 그녀로서는 특별한 감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여지없이 그것을 짓밟듯 무시해왔다고 생각하자 그의 가슴은 쑤시는 것 같았다. 그리고 딴 사람이 내 몸에 손을 댄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했던 편지 문구가 귓전에 울려오는 듯 해서 한없이 불쌍했다. 문자 그대로 그녀는 굶어 죽은 것이었다. 필립은 끝내 오빠 엘버트로부터 라고 쓰인 편지 한 장을 찾아낼 수 있었다. 스비튼 지방의 어느 여행지에서 보낸 불과 2, 3주일 전의 편지였는데 내용은 5파운드를 빌려달라는 사연에 대한 거절의 편지였다. 오빠라는 사람에게는 처자가 딸려있는 모양이었고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보다는 차라리 런던으로 돌아와서 일자리라도 구하는 편이 어떻겠느냐 하는 권고의 글이었다. 필립은 즉시 엘버트 프라이스라는 사람에게 전보를 쳤더니 이내 회답이 왔다. 애도의 마음 금할 수 없음. 떠나기 어려운 사정인데 꼭 가야겠는지. 프라이스. 필립은 간단하게 그 자리에서 빨리 오라고 다시 쳤다.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 낯선 사나이가 아뜰리에로 찾아왔다. 필립이 문을 열자 그 사람은 말했다. 프라이스라는 사람이 올시다. 검은 양복을 입고 중절모에 띠를 두르고 몹시 기운이 없어 보이고 무뚝뚝한 점은 어딘가 프라이스 양을 닮은 데가 있었다. 코 밑에는 수염을 조금 길렀고 심한 런던 사투리를 쓰고 있었다. 필립은 그를 맞아들였다. 그녀의 죽음에 대한 자초지종과 그에 대해서 그가 해온 일 따위를 이야기하는 동안에 그 사나이는 헐끄덜끄 곁눈질을 해가면서 방안을 두리번거렸다. 시체는 안 봐도 되겠죠? 신경이 약한 편이어서 조그만 일에도 정신을 잃어버리곤 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더니 매우 친숙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생업은 고무상인이고 집에는 아내와 아이 셋이 있다고 했다. 프라이스 양은 원래 가정교사였는데 왜 그 일을 계속하지 않고 파리 같은 데를 왔는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고 했다. 파리란 곳은 젊은 여자가 갈 곳이 못 된다고 나도 집사람도 무척 말렸죠. 그림 같은 것을 공부해서 돈벌이가 되겠습니까? 전혀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누이 동생과 마음이 잘 맞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의 태도로 보아 너무나 분명했다. 그리고 그녀의 자살은 오빠에게 준 마지막 괴로움이라고 해서 화가 난 모양이었다. 특히 가난에 쫓겨서 자살했다는 것이 몹시 못마땅한 눈치였다. 그렇게 되면 무언가 한 집안 가족들이 잘못했다는 쪽으로 기울 것 같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시 곰곰이 생각하니 사이가 좋지 않았던 다른 이유가 좀 더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혹시 어떤 남성과 친숙하게 지낸 일은 없었을까요? 뭐니 해도 이곳은 파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아시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잘하고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필립은 어느새 얼굴이 새빨개지고 자신의 약한 마음이 몹시 원망스러웠다. 프라이스의 조그맣고 날카로운 눈이 당신 수상쩍군 그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댁의 누이 동생만큼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다고 믿는데요. 원인은 어디까지나 굶주림 때문이에요.
필립은 불쾌한 투로 말했다. 아하, 네.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는 매우 고통스러운 이유로군요. 그렇다면 편지라도 한 장 보냈으면 됐을 걸. 용돈쯤은 보내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필립은 그 돈을 구워주지 못하겠다는 편지를 보고 오빠의 주소를 알았던 것을 생각했다. 필립은 그저 어깨를 한번 움츠려 보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 새삼스럽게 그런 말을 해야 소용없는 일이었다. 필립은 이 조그만 남자가 점점 비겁해 보이고 싫어져서 한시 앞이 돌아가 주었으면 싶었다. 다행히 상대도 빨리 볼일을 끝내고 런던으로 돌아가고 싶은 눈치였다. 두 사람은 파니가 살던 조그만 방으로 가보았다. 프라이스 양의 오빠는 누이 동생의 그림과 가구들을 보자 말했다. 전 그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얼마간 돈이 될까요? 한 푼도 되지 않아요. 가구는 10실링도 되기 힘들겠죠. 엘버트 프라이스가 프랑스를 전혀 몰랐으므로 필립이 모든 일을 도맡아 볼 수밖에 없었다. 시체를 땅에 묻는 일만도 이토록 수속이 복잡한가 생각하자 그는 의의가 없었다. 이 편에서 서류를 받는가 하면 또 저편에서 서명을 받아야 했고 관청에도 자주 드나들어야 했다. 수속을 받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꼬박 사흘이 걸렸다. 가까스로 수속을 마치고 오빠와 둘이서 연구차 뒤를 따라 몽파르나스 묘지로 향했다. 격식을 차려서 할 만큼은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쓸데없이 돈 낭비할 필요는 없죠. 엘버트 프라이스는 말했다. 싸늘하고 몹시 흐린 아침, 매우 간소한 장내는 말할 수 없이 쓸쓸했다. 그녀와 함께 아틀리에에서 그림 공부를 하던 옛 동료 대여섯 명, 로우슨, 클러튼, 플라나간, 오트 부인은 서무주임이라는 의무감에서 첼리스 양은 동정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었다. 모두가 살아있을 때 고인을 싫어했던 사람들 뿐이었다. 어느 쪽을 보아도 묘석뿐이었고 몹시 간단하고 빈약한 것이 있는가 하면 쓸데없이 수선스럽고 속되고 보기 흉한 것도 있었다. 수많은 묘지를 바라보자 필립은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이렇게 불길하고 한심스러울 수가. 묘지를 나오자 엘버트 프라이스는 필립에게 식사라도 함께 하자고 했다. 필립은 그가 지겹도록 싫은 데다가 피곤하기도 했다. 헤어진 갈색 옷을 입고 천장의 못에 목을 매달고 죽어있던 파니 프라이스의 꿈을 꾸느라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탓이었다. 그렇다고 그를 삼 핑계를 대기도 어려웠다. 어디든 맛있는 점심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곳에 안내해 주시죠. 이런 일은 아무래도 신경을 피곤하게 하니까요. 이 근처에선 글쎄요. 나분이 식당이 아마 그중 나을 겁니다. 엘버트 프라이스는 융단 의자에 앉아 마음을 놓았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고는 푸짐한 점심과 포도주를 한 병 주문했다. 겨우 일이 끝나게 돼서 다행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러고는 두 서너 가지 매우 기분 나쁜 질문을 해오는 것이었다. 어쩐지 파리에서의 화가들 생활이 알고 싶은 모양이었다. 그 자신은 일단 한심스러운 짓거리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은 상상으로밖에 모르는 화가들의 난잡한 생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매우 궁금한 눈치였다. 그러면서 교활하게 눈짓도 하고 까닭이 있는 것처럼 킬킬 웃기도 하면서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얼마든지 있을 텐데 다 알고 있단 말이야 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 것이었다. 사실 그는 근본부터 세속인이어서 이 방면에도 다소 짐작하는 바가 없지 않았다. 그는 필립에게 템플바에서 런던 정권거래소 근처에 이르기까지 이름도 유명한 몽마르트의 명소를 가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자기는 될 수 있으면 물랭루즈쯤엔 가본 적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점심은 매우 고급이었고 술도 좋았다. 소화가 잘 되자 엘버트 프라이스는 점점 배짱이 커지는 모양이었다. 브랜디를 조금만 마시면 안 될까요? 좀 비싼들 대수겠어요? 커피가 나오자 그는 말했다. 그리고 두 손을 비비면서 말을 이었다. 이봐요. 난 오늘 밤 여기서 먹고 내일 떠날까 하는데요. 어떻소? 하룻밤 함께 어울려 주시겠소? 오늘 밤 몽마르트를 안내해 달라는 말씀인가요? 그거라면 딱 질색인데요. 필립이 대답했다. 아하, 과연 안 좋겠지요? 대답이 너무나 진지했으므로 필립은 간지러울 지경이었다. 게다가 신경이 약한 사람에겐 더욱 안 좋지요. 필립은 웃지도 않고 싸갑게 쏘아주었다. 결국 엘버트 프라이스는 4시차로 런던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결정해 버렸다. 그리고 곧 필립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자, 그럼 실례하겠어요. 가까운 시일 내에 파리에는 다시 한번 오죠. 그때는 또 당신을 찾을게요. 마음껏 한번 놀아봅시다. 그날 오후
아무래도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고 웬일인지 일을 할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생강을 건너서 뒤랑 류엘 화점에 새로운 그림이라도 나오지 않았나 보러 갔다. 그러고 나서 할 일 없이 길을 걸어보았다. 바람이 불어서 몹시 추웠다. 사람들은 외투를 껴입고 총총걸음으로 지나갔다. 조금이라도 추위를 막으려 몸을 움츠렸고 얼굴은 모두가 지친 것처럼 굳어져 있었다. 저 새하얀 묘석에 둘러싸인 몽파르나스 묘지의 땅밑은 무척 차가울 것이다. 필립은 심한 고독감에 사로잡혀서 야릇하게 향수를 느꼈다. 한없이 말상대가 그리웠다. 지금쯤 크런쇼는 일에 몰두하고 있을 테고 클로트는 절대로 방문객을 좋아하지 않는 성미였다. 때마침 로우스는 첼리스 양의 초상화를 다시 한 장 그리기 시작했으므로 그 역시 방해받길 원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플라나간을 찾기로 했다. 그도 그림을 그리고 있었으나 필립이 찾아가자 그리기를 그만두고 기꺼이 말동무가 되어주었다. 미국인들은 누구보다도 돈이 많은 편이어서 아틀리에는 따뜻하고 상쾌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 준비를 시작했다. 필립은 살롱에 출품하겠다는 두 폭의 초상화를 바라보았다. 나 같은 사람이 출품하겠다니 금방진 짓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여튼 내버리고 해. 어때? 괜찮을까? 생각한 것보다는 좋아 보이는데? 필립이 대답했다. 두 장이 모두 기교 면에서는 놀라울 만큼 잘된 작품이었다. 모든 어려운 점을 익숙한 솜씨로 얼버무려 놓았다 해도 좋을 만했다. 그리고 사실 채색은 놀라울 만큼, 아니 차라리 매혹적이라고 할 만큼 선명했다. 플라나간은 특출한 지식도 기술도 없이 다만 일생을 붓으로 먹고 살아왔다는 그런 사람들의 익숙하긴 하나 예술적 가치나 품위가 없는 그러한 솜씨만으로 그리고 있었다. 어쨌든 당신 그림을 30초 이상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다면 당신도 대단한 화가라고 할 텐데 말이에요. 필립은 웃으면서 말했다. 아무튼 이 젊은 사람에게는 지나친 거칠의 말로 서로를 칭찬하는 나쁜 버릇만은 없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말이야 실제로 30초 이상이나 그림을 바라보고 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니까. 플라나간도 웃으면서 맞장구를 쳤다. 플라나간은 머리가 퍽 산만한 사나이였지만 말할 수 없이 살뜰한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였다. 동료 가운데 누가 앓기라도 하면 마치 간호사가 무색할 만큼 뒷바라지를 잘해주었다. 그의 명랑성은 약보다도 효과가 좋았다. 미국인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그 역시 영국인처럼 감상적인 것을 두려워해서 감정을 강하게 억누르는 일은 없었다. 노골적인 감정 표현을 그다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금방 인정에 넘치는 동정을 베푸는 것인데 그 행위가 곤란한 처지의 친구들에게는 다시 없이 고마운 것이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필립이 남달리 충격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 만큼 덜렁대기는 했지만 진심으로 필립을 위로하려고 했다. 그런 화제가 언제나 영국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이른바 아메리카니즘을 한층 부풀리면서 매우 기분 좋게 재미있고 괴상한 이야기거리를 거의 숨쉴 사이도 없이 마구 떠벌리는 것이었다. 조금 뒤에 두 사람은 저녁을 먹으러 나갔다가 게테 몽파르나스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플라나간의 단골 술집이었다. 밤이 이슥할 무렵이 되자 그는 매우 기분이 좋았다. 술을 많이 마시기는 했지만 그가 취한 원인은 알코올보다도 오히려 그 자신의 명랑한 성격이었다. 그는 빌리의 댄스홀로 가자고 했다. 필립도 지칠 대로 지쳐서 당장은 잠도 이룰 수 없을 것 같았으므로 선뜻 동의했다. 그들은 춤이 잘 보이도록 바닥에서 한 단 높은 단상에 자리 잡고 앉아 흑맥주를 마셨다. 이윽고 플라나간은 사람들 속에서 한 친구의 모습을 발견하자 벼랑간 크다란 소리를 지르더니 칸막이를 벌쩍 뛰어넘어서 그들이 춤추고 있는 쪽으로 뛰어갔다. 필립은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빌리에는 1급 댄스홀은 아니었다. 마침 목요일 밤이어서 홀은 몹시 붐볐다. 여러 대학의 학생들도 많이 와 있었지만 대부분은 상점의 사무원이나 점원들이었다. 모두 기성품의 트위드 양복이라든가 기묘한 모양의 연미복이라든가 소프트 모자라든가 하는 평상복 차림이었다. 그들은 모자를 쓰고 들어왔는데 둘 곳이 머리 위밖에 없었으므로 모자를 쓴 채 춤을 추고 있었다. 여자들 가운데는 하녀 같은 여인이 있는가 하면 짙은 화장이 좋지 않은 여자들도 섞여 있었다. 그러나 대개가 점원들이었다. 강 건너의 유행을 흉내내긴 했지만 모두 싸구리여서 빈약한 복장들이었다. 짙은 화장을 한 여인들은 너도 나도 그 무렵 유행했던 뮤지컬 전속 예능인이나 댄스들의 흉내를 그대로 내서 눈은 시커멓게 칠하고 뺨에는 밉살스러울 만큼 빨갛게 연지를 바르고 있었다.
홀 조명은 나직하게 매달린 커다란 백일등이고 그것이 또 얼굴에 음영을 한층 더 강하게 드리웠다. 그 전등빛 때문에 선이라는 선들은 모두 더욱더 강하게 보였고 색깔은 더욱더 우중충하게 보였다. 어디까지나 지저분한 광경이었다. 필립은 난간에 몸을 기댄 채 물구름이 바라다 보고 있었다. 이미 음악 소리는 귀에 들리지 않았다. 형언할 수 없이 굉장한 춤이었다. 모든 사람이 춤에 열중해서 거의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홀을 돌면서 춤출 뿐이었다. 공기는 무더웠고 사람들의 얼굴은 땀에 젖어 번들거렸다. 세상에 대한 경이라고나 할까? 평상시 얼굴에 뒤집어 쓰고 있던 경계심을 완전히 벗어 팽개쳐버린 것이다. 필립에게는 그렇게 생각되었다. 지금이야말로 그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종의 순간에 그들은 기묘하게도 동물 같아 보였다. 어떤 사람은 여우처럼, 어떤 사람은 늑대처럼, 또 어떤 사람은 마치 염소처럼 길고 얼빠진 얼굴을 하고 있다. 모두가 평소에 건강하지 못한 생활과 좋지 못한 음식 때문에 혈색이 나빴다. 그들의 얼굴은 비천한 흥미로 빛을 잃고 조그마한 눈은 교활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얼굴에선 고귀한 맛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 모두에게 인생이란 그저 하찮은 관념과 불결한 사상의 긴 연속에 지나지 않는 듯했다. 공기는 땀 냄새에 섞인 사람들의 열기로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몸속에서 솟구치는 신비한 무언가에 쫓기는 듯 다만 미친 사람처럼 스텝을 밟고 있는 것이었다. 모두가 그저 맹렬한 향락욕에 쫓기고 있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았다. 이 황량하고 적막한 인생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달아나려고 애쓰는 것 같기도 했다. 언젠가 크론쇼가 이야기한 일이 있었다. 인간 행동의 유일한 동기라고 한 그 쾌락을 향한 욕정이 맹목적으로 그들을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그들의 욕정이 격하면 격할수록 요긴한 쾌락은 사라져버리는 것 같았다. 어째서 그런지도 모르는 채 다만 아무 힘도 없이 심한 바람에 휩쓸리고 있는 듯했다. 그들의 머리 위에는 아득하게 높이 운명이 솟아있고 발밑들은 마치 영원한 암흑이 입을 벌리고 섞기라도 한 것처럼 그들은 그저 계속해서 춤추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침묵은 무언가 막연한 공포를 느끼게 했다. 인생의 공포가 그들의 언어 능력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리고 마음속의 절규가 그대로 그들의 목구멍에서 말살되어 버린 듯했다. 눈은 볼성사납게 움푹 패고 모습마저도 변해 보이는 동물적인 욕망이나 냉혹함, 비루한 표정, 더욱 나쁜 것은 거의 백지에 가까운 표정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열심히 쳐다보고 움직이지 않는 그들 시선의 괴로움이 그들 모두를 무수우리만큼 슬픈 군중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었다. 필립은 견딜 수 없는 혐오를 느끼면서도 가슴은 찢어질 듯한 연민으로 몹시 울렁거렸다. 그는 휴대폰 보관소에서 외투를 찾아 얼어붙을 것 같은 밤의 추위 속으로 나갔다. 50장. 그 불행한 사건을 필립은 아무래도 쉽사리 잊을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 마음이 아팠던 것은 파니의 노력이 허무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만큼 노력한 사람, 그녀만큼 성실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그녀는 진심으로 자신을 믿고 있었다. 그 자신을 믿는다는 것이 한 푼의 값어치도 없으리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일이었고 그런 것은 그의 친구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었다. 미겔 아주리아 따위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필립은 그 에스파냐 청년의 영웅적인 노력과 그가 지금 쓰고 있는 보잘것없는 작품 사이의 너무나도 심한 대조에 놀랐다. 필립은 이 불행한 학교 생활에서 어느새 자기 분석이라는 능력을 발달시키고 있었다. 이 좋지 못한 버릇은 마치 아편을 빼는 것과 거의 비슷해서 어느 틈엔가 완전히 중독되어 어떤 독특한 날카로움으로 자기의 감정을 해부하고 있었다. 같은 예술에 대한 감동에서도 자기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테면 도우슨이라면 훌륭한 한 폭의 그림을 보면 곧 직접적으로 감동할 것이다. 그의 감상은 말하자면 직감적 감정이다. 플리나긴까지도 필립은 머리로 오래 생각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을 즉각적으로 느낀다. 그런데 필립의 경우는 어디까지나 지적 감상이었다. 만약 그에게도 예술가 기질, 갈로 속에 그는 이런 표현을 싫어했지만 달리 대신할 만한 말이 없기 때문에 만약 그에게도 예술가 기질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들처럼 좀 더 정서적이며 직감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과연 자기에게는 다만 사물을 정확하게 옮겨 놓는다는 피상적인 손재주 이상의 그 무엇이 있는 것인가? 손재주라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술적인 재주를 경밀하는 것쯤은 그도 이미 배웠다. 중요한 사실은 어디까지나 그림으로서 느끼는 것이다. 로슨의 그림에는 이것이 자기의 본성이라는 뚜렷한 신념이 담긴 면이 있다. 모든 역량에 민감한 미술 학생다운 모방성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꿰뚫는 개성도 있다. 필립은 자신이 그린 첼리스 양의 초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석 달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하나에서 10가지 로슨의 흉내를 낸 데 지나지 않았다. 소질이 없는 것이다. 그는 다만 머리만으로 그리고 있었다. 적어도 그림다운 그림이라면 역시 마음으로 그려야만 한다. 그는 새삼스럽게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돈만 해도 이제는 별로 남지 않았다. 기껏해야 1600파운드 정도 될까? 앞으로는 매우 아껴야 했다. 최소한 앞으로 10년 동안은 돈을 벌 가망성이 전혀 없어 보였다. 미술사를 읽어보면 한평생 돈 한 푼 못 번 화가들도 얼마든지 있었다. 빈곤한 생활은 각오해야 했다. 그럼 그렇다고 치고 무언가 후세에까지 남을 만한 걸작을 그리게 되어야 할 만한 의미가 있을 텐데 그리게 되어야만 의미가 있을 텐데 아무리 고쳐 생각해도 그는 도저히 이류화가 이상은 될 가망성이 없는 듯한 무서운 불안감까지 들었다. 과연 청춘을 바치고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내동댕이 치고 그리고 수많은 생애의 가치를 모두 희생해 버릴 만한 의미가 이 안에 있는가? 그는 파리에 거주하는 수많은 외국인 화가들이 생활의 범위가 매우 좁고 겨우 한 구석을 유지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는 20년 동안이나 명성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고 더욱이 마지막에는 절망하여 뒷골목 너저랑 거리에서 술로 신세를 망쳐버린 사람도 있었다. 뜻밖의 파니의 자살이 여러 기억을 되살려 주었고 또 어떤 사람이 절망에서 헤어나기 위해 취한 마지막 수단에 대해 갖가지 무서운 생각도 들었다. 그는 갑자기 언젠가 푸아네 교수가 파니에게 말한 경멸에 찬 충고를 생각해냈다. 만약 그녀가 그 충고를 받아들여서 그는 어쩔 수 없는 노력을 체념했다면 그녀를 위해서도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필립은 미겔 아주레아의 초상화를 그려서 살롱에 내놓기로 했다. 플라나간도 2점 내놓겠다고 했다. 필립은 플라나간에게는 지고 싶지 않았다. 아무튼 그는 정성을 다해서 그렸고 자기 딴에는 좋은 점이 없지도 않다고 생각했다. 어디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보아도 확실히 어딘가 잘못된 점이 있긴 했다. 그러나 그림을 직접 보지 않고 있으면 반대로 자신까지 생겨나서 전혀 가망이 없을 것 같지도 않았다. 그는 그 그림을 살롱에 내기는 했으나 낙선했다. 그러나 낙담하지는 않았다. 어차피 안 될 것이라고 자신을 열심히 타일러 두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2, 3일 뒤에 벼랑간 플라나간이 뛰어들더니 2점 가운데 하나가 입선했다고 그와 로슨에게 알렸다. 필립은 놀라서 멍한 표정으로 축하의 말을 했는데 당사자인 플라나간은 어쩔 줄 모르고 기뻐했으므로 자기도 모르게 빈정거리는 필립의 뼈있는 말투 따위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워낙 눈치가 빠른 로슨은 그 말을 재빨리 알아듣고 야릇한 표정으로 힐끔 필립을 쳐다보았다. 로슨의 그림도 입선이 확정되었고 그 사실은 이미 2, 3일 전에 들었으므로 어쩐지 필립의 태도가 불쾌했던 것이다. 그러나 플라나간이 돌아간 뒤 필립이 느닷없이 한 질문에는 그도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다. 만약 당신이 내 처지라면 깨끗하게 단념할까요? 그건 또 무슨 말이지? 요컨대 이류 화가 따위가 의미 있겠느냐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를테면 의사가 된다든가 뭐 다른 직업이라면 이류가 된들 조금도 상관없을 거예요.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류 화가가 돼서 무엇에 쓰겠어요? 로우스는 필립을 좋아했다. 그런 만큼 아무래도 낙선했으므로 무척 괴로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자 대뜸 그를 위로해 주기 시작했다. 살롱이 나중에 유명해진 그림을 얼마든지 낙선시켰다는 것은 이미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필립은 이제 겨우 첫 출품이다. 한두 번 낙선할 것쯤은 각오해야 한다. 플라나간이 입선한 이유는 알만하다. 그의 그림은 화려하기만 해서 천하기 짝이 없는 것이지만 다만 실정이 난 심사위원들의 눈에 떠일 만한 그런 점은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듣고 있던 필립은 더 견딜 수가 없었다. 자기가 그런 하잘것없는 문제로 이토록 고민하는 것이라고 로우슨까지도 생각하는 것인가. 그의 낙담은 좀 더 깊은 자신의 재능에 대한 의심 때문인데도 끝내 그것을 못 알아준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자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최근 클러턴은 그라비아에서 함께 식사하던 친구들과 사귀지 않고
주로 혼자서 생활했다. 그것을 가리켜 풀어나가는 그가 연애를 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의 경건한 표정을 보면 도무지 연애 때문으로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래서 필립은 생각했다. 그가 친한 붓들로부터 헤어져 있는 까닭은 머리에 움트기 시작한 새로운 생각을 좀 더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그런데 마침 그날 저녁 다른 친구들이 모두 연극 구경을 가버리고 필립 혼자 식당에 남아있으려니까 클러튼이 훌쩍 들어와서 저녁을 주문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여느 때보다 한결 말을 잘하고 또 놀랍게도 버릇처럼 빈정대는 태도가 엿보이지 않는 것을 보자 필립은 때문에 그의 좋은 기분을 이용하기로 했다. 미안하지만 내 그림 좀 봐주겠어요? 솔직한 당신의 의견이 듣고 싶은데요. 모처럼이 부탁이지만 거절하겠어. 왜요? 필립은 낯을 붉히면서 물었다. 이러한 부탁은 학생들 사이에서는 늘 있는 일로서 거절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클러튼은 어깨를 한번 움츠렸다. 사람들은 곧잘 자기 그림을 비평해달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 칭찬이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게다가 남에게 비평 따위를 받아서 무엇에 쓰려고? 자네 그림이 잘 됐건 못 됐건 그게 무슨 상관이지? 그렇지만 내게 중대한 문제거든요. 아니야, 절대로 틀려. 무엇 때문에 그림을 그리나? 유일한 이유는 그리지 않고는 못 베기니까 그리는 거야. 말하자면 어떤 본능이란 말이야. 그 점에서는 육체의 여러 본능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지.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본능을 지닌 인간이 비교적 적다는 것뿐이야.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있어. 그리지 않으면 자살이라도 할 수밖에 도리가 없을걸? 알겠나? 생각해 보라고. 몇 년이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자네는 캔버스 위에 무언가를 나타내려고 애를 썼지. 문자 그대로 심의를 기울여서 말이야.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지? 10중 8구는 살롱에서 딱지를 맞지. 이를테면 입선이 됐다 쳐도 무엇이 되겠나? 기껏해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10초쯤 들여다 봐줄 정도일 뿐이지 뭐 별다른 게 있나? 운 좋아서 어떤 돈 많은 녀석이 사다가 벽에 걸어줄지도 모르지. 그러곤 조금도 봐주지 않겠지만 그런 점에서는 식당의 테이블과 마찬가지야. 비평이라는 게 예술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지?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바로 그놈의 객관적이라는 것은 예술가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단 말이야. 하고 싶은 말을 가만히 종합하는 것처럼 클러튼은 두 손으로 눈을 가렸다. 화가는 눈으로 보는 사물에서 어떤 독특한 감동을 받게 마련이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나타내지 않고는 못 베기지. 더욱이 그 까닭은 알 수 없지만 선과 색을 통해 그 감정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점에서는 음악가와 마찬가지지. 이를테면 한두 줄 읽어 나가면 어떤 특정한 음의 결합이 저절로 머리에 떠오르기 마련이거든. 왜 이러저러한 말이 이러저러한 음의 결합을 통해서 생겨 나오는 거지.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거야. 다만 결과가 그렇게 될 뿐인 거지. 그렇지. 비평이란 게 얼마나 무의미한 건지 또 하나 이유를 말해줄까? 위대한 화가는 그가 본대로의 자연을 세상을 향해서 강요하지. 하지만 다음 세대가 되면 또 다른 화가가 다시 다르게 세상을 살피기 마련이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화가 자신이 아니라 그의 선행자들을 기준 삼아서 그를 판단하는 법이거든. 그러니까 이를테면 바르비종파는 우리 선조들에게 어떠한 일정한 방법으로 나무를 보도록 가르쳤지. 그런데 모네가 나타나서 다 전혀 다른 수법으로 나무를 그리자 사람들은 말하지. 나무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애초에 나무라는 것은 화가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 한 가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 따위는 전혀 생각한 일도 없으니까. 우리는 내부로부터 외부를 향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가끔 우리가 보는 대로 세상에 강요할 수가 있으면 화가라 불리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무조건 무시당하고 말 거야.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대로라는 것이지. 위대하거나 쓰잘것없거나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야. 일단 제작이 끝난 뒤에 일어나는 것 따위는 일체 무의미한 거야. 따라서 흡수할 수 있는 한의 모든 것은 이미 제작 중에 모조리 흡수하고 있는 것이지. 참 관점이 좋네요. 여기서 잠깐 호흡을 끊자 그는 굉장한 식욕으로 앞에 놓인 음식을 순식간에 먹어치웠다. 필립은 싸구려 담배를 피우면서 가만히 클러튼을 살폈다. 마치 험하게 맞서는 암석의 조각가의 끌로 조각한 것 같은 머리와 말갈기와 똑같아 보이는 검은 머리카락, 큼직한 코, 견고한 광대뼈, 이러한 것들은 그가 강한 힘을 지닌 인간임을 나타내는 듯했다. 그럼에도 필립은 이 얼굴 역시 어딘가 묘하게 허약함을 숨긴 가면은 아닌가 슬며시 의심해 보았다.
그가 남에게 자신의 작품을 절대로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 단순한 허영심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남에게 비평받을 것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고 따라서 살롱에서 낙선될 위험 따위는 도저히 저지를 엄두를 못 내는 것이 아닐까. 아무튼 선배로서의 위치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싶은 생각에서 적어도 자기의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남의 작품과 비교한다는가 하는 그러한 모험을 하는 것은 질색이었는지도 모른다. 필립과 친밀하게 사귀게 된 지난 1년 반 동안 그는 더욱더 신랄해지고 까다로워졌다. 정면에 나서서 남들과 경쟁하기는 싫어하는 주제에 남들이 쉽게 성공하는 것을 보면 몹시 분한 모양이었다. 특히 로우스는 참을 수 없는 모양으로 필립이 처음 알았을 때와 같은 친교는 이미 두 사람 사이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로우스 정도라면 그런대로 괜찮겠지. 사뭇 경멸한 투로 클러튼이 내뱉었다. 언젠가는 영국에 돌아가면 유행 초상 화가가 되어서 연간 1만 파운드는 벌어들일 거야. 그리고 40 전에 잘하면 왕립 미술원 회원이 될 테고 그 다음에는 기껏해야 귀족이나 신사들이 초상화를 그려주는 정도가 되어버리겠지. 그렇게 말하면 필립도 사실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다. 20년 뒤의 클러튼, 빈정거리고 고독하고 일반 시민인 이름 없는 클러튼. 어쨌든 여전히 파리에 남아있겠지. 그에게는 이미 파리의 생활이 뼛속까지 배어들어 있는 것이다. 그 독술로 보잘것없는 동인회의 독재자가 되어버려서 변함없이 그 자신과 세상을 상대로 투쟁을 이어가면서 결국은 이루지도 못할 완성을 위해 더욱더 정열을 불태울 뿐일 것이다. 작품은 거의 아무것도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끝내는 술에 빠져버릴 것이다. 요즘 필립은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그렇다면 멋지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가끔 사로잡혔다. 물론 돈벌이라든가 명성을 얻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자기 스스로도 아직 잘 알지 못했지만 아마도 되도록 풍부한 인생 체험을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한다는 그러한 정도의 것이 아니겠는가? 하여간 클러튼의 그 숙명같이 보이는 인생이 실패했다는 것은 뚜렷했다. 클러튼의 생활에 만약 무언가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 불멸의 작품을 그려내는 것뿐이다. 그는 문득 크론쇼가 언젠가 말했던 이상한 페르시아 융단의 비유를 생각해냈다. 그것을 생각해 본 적은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크론쇼는 반수 반인의 신과 같은 성격으로 좀처럼 뚜렷하게 그 의미를 말해주려고 하지 않았다. 자기 스스로 발견한 것이 아니면 무의미하다고 그는 언제나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림 공부를 하는데 대해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이왕 시작한 바에야 성공해서 일생을 보내고 싶다는 소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다시 클러튼이 말문을 열었다. 언젠간 내가 브리타뉴에서 만난 사나이 이야기를 했던 것 지금도 기억하나? 지난번 파리에서 그자를 또 만났어. 타히티 섬으로 막 떠나버렸지만 한 푼도 없는 빈 털터리가 되어버렸다더군. 전에는 제법 발이 넓은 실업가, 그렇지, 영국에서 말하는 주식 중개인이었다는데 그에겐 처자도 있었고 가족도 있었어. 이게 이제 고갱 이야기입니다. 수입도 적지 않았던 모양이더군. 그런데 그것들을 모두 팽개쳐버리고 화가가 되었다지. 집을 뛰쳐나와 브르타뉴에 살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단 말이야. 돈 같은 게 한 푼이라도 있을 리가 없지. 그저 겨우 굶어 죽지 않을 정도였어. 그럼 부인과 자녀들은 어떻게 됐나요? 버리다시피 했겠지. 뭐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였겠지. 그건 정말 비겁한데요. 그래, 자네가 신사가 되고 싶거든 화가를 집어치우는 도리밖에 없어. 서로가 이처럼 모순된 일은 없을 테니까. 노무를 부양하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그림을 그린다는 친구가 있다는 말을 가끔 듣지만 따는 훌륭한 효자겠지. 그러나 그것은 조금도 형편없는 그림을 그리는 변명은 되지 못한단 말이지. 그저 단순한 장사치에 지나지 않아. 진정한 예술가라면 단연코 어머니를 양로원으로 보낼걸? 여기서 알게 된 어떤 작가는 아내가 해산하다가 죽었다는데 아내를 무척 사랑해서 미친 사람처럼 슬퍼하더군. 그러나 임종의 병상에 붙어 앉아서 아내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을 때 깨닫고 보니까 아내의 모습, 아내의 말, 그리고 자신의 감정까지 참으로 정성껏 마음속에 기록하고 있었음을 알았다더군. 신사가 한 지치였을까 그것이? 그 화가란 사람은 훌륭한 화가인가요? 아니, 아직은 아니야. 그는 피사로 비슷한 그림을 좀 그리긴 하지만 아직 뚜렷이 자기 자신을 붙잡지는 못하고 있지. 그러나 색채 감각이며 장식적인 감각은 있더군. 하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단 말이야. 어디까지나 문제는 감정이니까
그런데 그는 그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아내는 아이들에겐 참으로 심한 짓을 했어. 자기를 도와준 은인, 그래 친구들 도움으로 가까스로 굶어 죽을 것을 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그러한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란 모두 반인간적이었어. 그러나 단 한 가지, 그는 위대한 예술가란 말이야. 이 세잔느가 이렇게 했답니다. 죽어가는 자기 아내의 얼굴 표정, 이거를 계속 관찰하고 그랬다대. 그 이야기인가 봐요. 필립은 다만 이 세상이 주는 정서를 어떻게 해서든지 캔버스 위에 나타내고 싶다는 집념만으로 가정도 돈도 안락도 사랑도 명예도 의무도 모조리 희생해버렸다는 사나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다. 나름대로 멋진 일이면 틀림없었다. 그러나 필립에게는 도저히 그럴 용기가 없었다. 크론쇼와는 지난 한 주일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클러턴이 가버리자 그는 틀림없이 크론쇼가 와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카페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갔다. 파리에 와서 처음 몇 개월 동안은 크론쇼의 말이라면 마치 복음서처럼 떠받들었다. 그러나 필립은 현실적인 성격이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실행이 따르지 않는 이론에는 오히려 견디지를 못했다. 크론쇼의 보잘것없는 시묶음은 도무지 그 불길하게 짝이 없는 생활에 대한 만족할 만한 결과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필립은 그의 출신층인 중류 계급의 본능이라고 할 만한 것에서 아무래도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궁핍, 그리고 크론쇼가 그 겨우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하는 자빌, 너절한 다락방과 카페의 탁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단조로운 생활, 그러한 것들은 필립의 고상한 취미와는 도무지 사리에 맞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사물을 날카롭게 꿰뚫어 볼 수 있는 크론쇼는 필립이 자신의 생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알아채고 때로는 반농담의, 그러나 대개는 실로 날카로운 비웃음을 섞어서 그의 속물건성을 날카롭게 공격하곤 했다. 요컨대 자네는 장사치란 말일세. 자네라는 인간은 인생을 콘솔공채는 영국 국채를 말한답니다. 콘솔공채에 투자해놓고 안정하게 산부이자나 받아먹자는 부류란 말이야. 거기 비하면 난 낭비가지. 자본 그 자체를 먹어 없애자는 주의야. 내 심장이 마지막 고동을 칠 때 그와 동시에 마지막 한 푼을 다 써버리자는 것일세. 이 비유는 필립을 화나게 했다. 왜냐하면 이 한마디를 입 밖에 낸 당사자는 자뭇 낭비가로 보이고 한편으로 지금 곧바로 생각나지 않지만 당연히 좀 더 할 말이 있을 법하다고 그가 본능적으로 믿는 생활 태도에 대해서 그것은 명확하게 비난을 띤 말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것도 오늘 저녁엔 그대로 접어두고 좀 더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 것이다. 다행히 밤도 이석했고 크론쇼의 테이블 위에 쌓인 접시 무더기로 보아 그가 술에 취해 있을 것이 뻔하므로, 다시 말해서 이른바 그가 차츰 세상 만사에 대해서 독자적인 의견을 토론할 수 있는 준비는 이미 마련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조언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갑자기 필립은 말을 꺼냈다. 어차피 써먹지 않을 것 아닌가, 응? 필립은 뜻대로 되지 않아 초조하다는 듯이 어깨를 한번 움츠렸다. 아무래도 전 화가로서는 도저히 성공할 것 같지 않아요. 이류 화가 따위가 되어봐야 별 수도 없겠고 차라리 그만둘까 생각하는데요. 그만두면 될 것 아닌가? 필립은 순간 망설였다. 아무래도 전 이 생활 자체를 좋아하는 거란 생각이 듭니다. 평온하고 둥그런 크론쇼의 얼굴이 싹 변했다. 입 언저리가 벼랑간 축 처지고 두 눈은 멍하니 눈구멍 속으로 푹 꺼져들어 버렸다. 이상스러울 만큼 등이 굽고 갑자기 나이를 먹은 것처럼 보였다. 그는 카페 안을 한 바퀴 휙 둘러보더니 소리쳤다. 이 생활이 말인가?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이런 생활에서 빠져나갈 수만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떠나야지. 필립은 놀라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감정 앞에서는 언제나 소심한 그는 순간적으로 눈을 내리깔았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남자도 또 하나의 실패의 비극을 뜻하는 것이다. 침묵이 흘렀다. 크론쇼도 또한 자신의 일생을 생각해내고 있을 것이라고 필립은 생각했다. 찬란하고 희망에 불타던 청춘, 그리고 그 빛이 점점 사라져가던 갖가지 실망, 단조롭고 비참한 현재의 쾌락, 나아가서는 닥쳐올 암담한 장래, 아마도 이러한 것들을 차례차례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 뻔했다. 필립의 눈길이 테이블 위에 쌓인 접시 더미로 옮겨졌고 크론쇼의 눈길 또한 같은 것을 보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